그만큼 우리는 쌉니다. 싼데 주주들한테 아무리 싸도 보상을 안 해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이제 앞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다. 어제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성장률 2% 안 될 거다 공식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트럼프가 돌아오는 이 해에 어떻게 이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투자가 가능하기는 할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조언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같이 어려운 때 지금 안팎으로 너무 소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작년이라고 마음이 편했던 게 아니고 계엄 사태 이전이라고 장이 좋았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수도 그 전에도 이미 문제였는데 일단 다 됐고 제일 걱정되는 게 국내 증시. 작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작년보다는 낫다. 작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예, 뭐 일단 이제 기업 실적의 성장세는 작년보다 올해가 못하겠지만 대신 우리나라 기업 실적 과거 추세를 살펴보면 한 해 좋고 한 해 나쁘고를 반복했었는데 또 올해는 하반기에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구석이 몇 군데 있어서 일단 저는 뭐 올해 주식시장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상저하고다 몇 가지 기대하는 구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구석이 어느 구석인지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는 작년에 만든 우리나라의 끔찍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반성이 있다. 재정을 확대할 것이다. 예,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이제 긴축 정책이 이제 올해 추경이든 뭐가 됐든 좀 폐지 또는 경로를 새로 잡지 않겠나. 그렇죠. 예,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 부채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국가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참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뭐 경제학 공부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의 올해 예산안이었고 또 그걸 또 깎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긴축적인 예산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그 긴축적인 예산을 바로잡지 않겠나. 근데 이제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환율 상승의 효과는 한 1년 있다 나타납니다. 환율 상승 지금은 사실 효과보다는 피해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수입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 있는 데다가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사업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상이 돼야. 그러니까요. 12월 한 달 동안만 100원이 올라버리면.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리서치 팀장으로 있었던 모 증권사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렇게 대충 그 10월 달 정도의 올해 환율 예상을 봤거든요. 이제 그걸 갖고 애널리스트 전망을 합니다. 대략 1,350원이었어요, 다. 10월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때 그 미국이 금리 내리면서 인하 시작했으니까. 네, 다들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 환율 1,300원 밑으로 본 데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한 200원에서 150원이 올라버린 거니까 네. 이제 이 전망들을 다 수정을 해야 하고 사업 계획에서 또 이 환율이 계속 될 거냐를 또 예측해야 되니까 일시적이냐 아니냐를 예측해야 되니까 사업 계획이 도저히 지금은 수립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사업 계획 수립이 안 될 때 기업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내부 유보를 늘립니다. 웅크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뭐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운운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용평가 회사로서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의 신용 평정을 내리기 위해 좀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어떻게 한 자락 깔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신용등급이 위태로운데 각 기업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나라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더 좋은 나라가 몇 개 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전 트럼프 당선됐다 그러면 바로 미국 국가신용등급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채가 어마어마해지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도 안 내리는데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항상 우리나라에 좀 매서워요. 네. 이제 핑계다. 저는 좀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걸 보면서 기업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뭐 올해 뭐 어디 연수 간다고? 웃기지 마.
지금 굉장히 왜 삼성전자도 항상 한 3,000명 정도는 하늘에 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장을 항상 다녀서 그럼요. 출장 가지마, 줌으로 대체해, 비즈니스 타지마. 이게 뭐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토요일 출근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그 구석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가 하반기쯤 나타날 거다. 그럼 이런 것들 두 가지로 종합을 해서 국내장이 작년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싸죠. 아 근데 이게 싸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인가. 아 근데 이건 네. 뭐 그냥 아주 단순 산수인데요. 산수입니다 이거는. 네. 그냥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155조를 기록했고 원래 4분기 이익이 제일 크게 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험난할 때는 괜히 이익을 줄입니다. 비용을 갑자기 계상하죠. 안 쌓여도 될 충당금이 막 나오고 네. 막 이상한 데서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략 200조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4분의 1만 주주들한테 주거든요. 예, 세계 최악의 배당 성향을 가진 나라 한국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한 60% 줍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짠 나라니까 뭐 50조 정도 배당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50조 거기서 이제 또 법인세도 내야 되니까 네. 빼고 나면 한 130조, 120조 정도가 될 텐데 이제 그 돈을 들고 내부 유보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인데 내부 유보가 100조가 넘게 되면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우리가 0.8배인데 내년 이맘때까지 우리 기업들이 아무런 이익을 못 내고 그냥 현 주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쳐도 지금 0.75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보면 주당 순자산 가치의 회복이 더뎌지는 가운데 장기 어떤 박스권, 장기 침체에 빠진 적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익을 못 낼 때 그게 말이 되거든요. 사실은 수출 성적은 역대급으로 좋았거든요. 역대급으로 좋거든요. 올해 네. 뭐 7천억 불 넘어설 것 같고 네. 이 정도로 좋은 상황에 기업들이 배당을 안 준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그거 또 배당소득 환류세제 이번에 폐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례가 한국 시장의 바닥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싼 거죠. 근데 이제 더 바닥이 있겠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나라인데 네. 이런 시장에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애정을 줄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떠나자니 이제 기다렸던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 그러니까 그의 미묘함을 저는 좀 투자가 그래서 어렵다. 감정적으로는 저는 한국 시장 쳐다보기 싫어요. 그렇죠.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32년째 이 꼴을 당하고 있으니까. 32년째 이렇게 예, 되겠구나. 그냥 한 번도 저한테 따뜻했던 적이 없나요? 그렇죠. 국내장은? 냉대만 하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왜 굳이? 아, 우리 또 정의 민족이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보게 된단 32년째 말이에요. 뺨을 맞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부풀었어요. 아니 그래도 가끔 국내장이 보답할 때가 있었어요. 10년에 한 번이에요. 그게 그 한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SK 하이닉스 주가 한 4배 오르고 매출 2배, 영업이익 3배 정도 됐던 것 같고 좀 더 시계를 돌려보면은 2000년 그 무렵에 뭐 9.11 테러 이럴 때 한번 막 빠졌다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저도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그리고 국내장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으면 해외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환율도 좋고 수익도 났을 때 팔아서 국내장으로 조금 나눠 보실 만한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그렇게 하고 예, 계시다. 이제 12월 초부터 너무 빨리 시작해서 사실 그 계엄을 맞았는데요. 아이고. 11월 말부터 네. 이제 사실 매력적인 레벨에 계속 도달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49,900원까지 갔을 때. 예, 그때 이제 네. 자사주 매입 전날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우리는 쌉니다. 싼데 주주들한테 아무리 싸도 보상을 안 해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이제 앞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런 테마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펀더멘탈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테마들이 우리 되게 많잖아요. 대북 테마부터 무슨 모 정치인 테마부터 뭐 수많은 테마가 우리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나 또 구글 같은 데서 한국의 주식 테마 했더니 100개가 넘더라고요. 이제 그러지 말자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테마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자사주 매입해주고 배당 주는 회사 테마가 진정한 테마지. 주주들을 현금 인출기처럼 쓰는 회사들을 테마로 붙이지 말자.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나름 상당히 배당을 잘 줄 만한 그런 수출 대기업들이 네. 꽤 눈에 보이고 물론 이제 이번에 분리과세까지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분리과세는 물 건너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절세 계좌들 ISA나 그렇죠. 퇴직연금 계좌 등으로 배당주를 사면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거나 또는 이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야, 이 배당 수익률이면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환율에 돈을 못 버는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접근하면 상당히 지금 물반 고기 반이다. 물반 고기반 이거 새로운 접근이에요. 이렇게 울적한 시장에서 다만 ISA 계좌 같은 걸로 투자를 하시면 손익을 통산해 준다는 초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 본 거랑 이익 본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너 요만큼 잃고 요만큼 벌었구나. 여기서 빼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미국 주식이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좀 받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12월에 너무 뜨거웠는데 요거 좀 쉬었다가 취임식 기점으로 해서 다시 갈까요? 아니면 거의 미국이라고 해서 천년만년 갈 수 있어 이렇게 될까요? 좀 뭐 전자죠 저는. 일단 주도주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하지 않는 게 저희들은 감히 인공지능의 앞길에 토를 달지 말아볼까요? 인공지능인지 자율주행인지 모르겠는데요. 자율주행의 앞길에? 네. 아니면 뭐 암호화폐의 앞길에 네. 이 세 가지 테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트럼프 행정부가 11월에 딱 확정된 다음부터 우리 주식 빠진 거를 우리는 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고 이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잖아요. 네. 우리 하노이 회담 제가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때 우리 모두 세상에 저 먼 길을 불러다 놓고 세상에 그 얼굴 그 상기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미사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정말 끔찍했었던 2018년 말에 그 주가 폭락 사태 이런 것들을 유발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기대는 갖지 말자.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득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그 사람의 또 협상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수로 두고 우린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박윤미 앵커님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리밸런싱. 그러니까 미국에서 번 거 많이 벌었으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연초에 또 좀 팔면 작년에 세금을 이제 올해로 어떻게 또 이연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저가 매수하는 거 첫 번째 방법. 이게 이제 제일 쉽고 간명하니까 저는 이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매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 작년에 제가 혹시 맞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바벨 전략이라고도 네. 하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AI 버블 아니냐.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차라리 8대2로 나눠서 8을 미국 주식, 2를 중국 주식 사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 올해도 저는 그 전략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미국 주식은 주도주인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무서우니까 미국이 잘 안 된다면 그러니까 미국 장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튀어나올 복병이 뭐냐. 작년이 중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올해는 뭘까. 금이랑 한국 주식 아니겠냐. 금은 왜? 그러니까 나스닥이 설립 이후 86년 나스닥 100 지수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에 걸친 동안 3번 폭락이 있었는데 그 3번 폭락이 전부 금값의 폭등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스닥 폭락은 곧 금값의 폭등이었어요. 3번 다. 이런 걸 생각하면 나스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가져가지만 좀 보험도 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주식이라는 것도 나스닥이 폭락하고 막 그런 시기에 한국 주식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스닥이 또 이렇게 잘 못 오르면 순환매가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렇죠. 여기 아무 한 번도 못 오른데 어디야 하면 저요 하고 이렇게 손들 테니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를 크게 말씀드렸네요. 아, 예, 네. 빵 터졌습니다. 아유 진짜 올해 우리 좀 잘 돼야 될 텐데 작년 수출 실적은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역대 최대였습니다. 6,838억 달러. 이게 15달 연속 수출은 증가했는데 다만 수출의 증가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올해는 어떨까요? 좋아 보입니다. 올해 괜찮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지금 잠깐 설명드릴 수 있는 호재가 중국의 경기 부양 아니겠어요? 최근에 중국 금리 2년 만기 국고 금리가 1.3입니다. 와. 미국이 지금 4.5인데. 와. 이게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지만 중국의 시장 금리 그또 정책 금리의 어떤 선반영하는 단기물 그 예금 금리의 그 선행 변수가 그렇죠. 단기 금리인데 이게 1% 좀 곧 깰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네. 중국 시장의 채권 트레이더들,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중국 정부가 돈 엄청 푼다. 양적 완화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100% 그럴 것 같은 게 3월 5일 전인대 스케줄은 확정이 됐고 특별국제 600조 일단 풀고 이게 끝이 아니다. 그렇죠. 이구안신 하던 거 하고 쌍순환 전략하고 돈만 쓰면은 다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판왕이 양적 완화인데 그렇죠. 금리를 더 이상 못 내릴 때 양적 완화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미국 때문에 금리는 많이 못 내릴 테니까 양적 완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양적 완화라는 것도 뭐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그 금융기관들한테 돈 줘서 금융기관들이 저 미분양 주택들 매입해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일본이 했던 것처럼 일본은 그때 소비 쿠폰도 주고요. 주식 네. ETF도 샀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나. 거의 소비자 주머니에 돈을 직접 꽂아주는 역할, 증시에 직접 실탄을 투입하는 역할까지 하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일들이 벌어질 때 한국 경제 수출이 그래도 아직도 2대 수출국이 중국인데. 잠깐 잊고 있었네요. 예, 네. 그거를 너무 비관할 필요 없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가 환율 폭등하고 한 1년 지나 수출 기업 실적이 좋아지지만 수출은 그 전에 좋아지겠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환율 100원 오르면 대략 이익이 한 10조 늘거든요. 현대차는 뭐 3조 정도라고 추산한 보고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한데요, 박사님. 요즘에는 공장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어서 환율이 올라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달러일 때 수출 기업 유리하다고 하지만 그거 현지에서 이렇게 저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소위 시쳇말로 퉁치면은 그런 효과 별로 없어요. 이런 주장이 있고 반면에 어쨌든 수출 실적이 원화로 계산을 했을 때 올라가는데 이게 효과가 왜 없다고 해? 이 의견이 있잖아요. 어느 쪽 말이 더 타당해요? 그런 거를 이제 보라고 만든 게 산업연관표인데 산업연관표에서 당연히 중간재 수입 비중들을 살펴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데는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크니까 괜찮죠. 그런데 뭐 안 그런 업종도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3대 지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 자동차 그래도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진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2022년 산업연관표로 볼 때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환율 올라가면 이렇게 환율이 고착되면이라고 할게요. 환율이 어떤 레벨에서 고착되면 이익은 난다. 네, 다만 우리나라 주식은 왜 뭘 올랐냐면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기업의 이익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조금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하면 내수주도 뭐 안 좋지만 그래도 돈이 풀리고 금리가 또 인하될 텐데 뭐 천년만년 내수가 악화되지는 않지 않을까. 오히려 또 리스크가 좀 풀리는 우리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악의 시나리오만 피한다면 하반기에는 아무튼 경제 정책들의 리더십이 발생한다면 또 대규모 경기 부양은 뭐 누가 하더라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세 가지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각에서는 우리가 일본이 과거에 오래 고생했던 것처럼 일본식 장기 불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런 주장도 하던데 그 진짜 실현 가능성 있나요? 뭐 전혀 없죠.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일본은 300엔, 1달러에 300엔이 70엔 가는 과정에 디플레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율 1,500원인데 그리고 당장 우린 반대죠. 12월 달 물가도 다시 오르는데 그쵸. 특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 올랐는데 그중에 이게 외식비와 농축산물 물가가 0.3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내수 부문이고 농림수산 부문의 생산성이 그러니까 수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산성의 향상이 있지만 내수 및 이 외식 뭐 이쪽 개인 서비스 부문은 경쟁력이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외풍에 너무 약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거의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또 코로나 때 너무 많은 회사 또 기업들이 하면서 과점이 진행된 지역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플레이어들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구조는 국제 곡물 가격도 폭락, 국제 유가도 하향 안정돼 있어도 우리 물가는 오를 수 있는 이런 나라라 일본처럼 디플레를 걱정하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환경에서 일본형 복합 불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제일 앞으로도 계속 걱정하고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되는 게 남유럽골 나는 게 걱정이지. 남유럽골 난다. 그건 무슨 뜻이죠? 노령화 속에 혁신이 지체되고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혁신이 지체되는 가운데 젊은 죄송합니다. 혁신 생태계가 파괴되며 또 해외로 다 많이들 나가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 그래서 유니콘 장외에서 1조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받은 유니콘 수가 한국보다 독일이나 저기 이탈리아가 적은 거 아세요? 진짜요? 예,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우리의 걱정이죠. 근데 지금 독일은 우리가 역성장했죠, 작년에. 예, 우리는 좀 그런 징후가 보이죠. 지금 벌써 미국이 그 IT 인력들에 대한 이민은 허용한다라는 거 한 거 맞죠? 지금 이민 비자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싸우는데 전 세계에서 기술 있는 인구는 무조건 받아줘. 빨대로 빨아들이고 있더라고요. H1B 비자라는 건데 우리는 남한테 데리고 올 생각은 그 군 복무 문제부터 그쵸. 수많은 이슈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아무 일을 안 한 지 몇십 년이 됐고 당장 뭐 군 개혁 이야기 나온 지 우리가 20년 넘었는데 역대 정부 아무도 안 했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면 남유럽골이 나는 거죠. IT 인력 관련해서는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입장을 떠나서 전 국가적인 경각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배워야 된다.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나는 국내장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분들이 유망하게 보실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이 있을까요? 세 섹터 아까 다 말씀드려서 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어디 한 군데는 터지지 않겠나. 자동차는 환율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이거 트럼프가 수출 계속하게 그냥 둘까요? 그 대신에 보조금 받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전기차 5가지 정도. 예, 그래서 그 포함됐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탑은 아닌데 적절한 성능의 괜찮은 디자인으로 또 리즈너블한 가격.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언저리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잘하는. 3부 리그 메시 하면 되죠, 뭐 우리. 2부 리그 정도 하시죠. 2부 리그 할까요? 2부 리그 메시도 메시잖아요. 그럼요. 딴 데 가면 그럼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래요. 그 여기에 조선은 정말 좋아 보인다. 조선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비관만 할 건 아니었네요.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구마가 좀 내려갑니다. 자,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